안녕하세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40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사람을 믿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며 살아온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가 실은 저의 재산과 집을 노린 사기꾼이었고 다른 남자와 함께 저를 철저히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일은 저에게 가장 큰 행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끔찍하면서도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박도윤입니다. 수원에서 도시재생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41살의 평범한 사업가로 오래된 건물을 새롭게 살려내는 일을 하며 그럭저럭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회사를 세운 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수원 구도심의 여러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며 나름 업계에서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라왔으며 직원도 15명 정도 거느리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결혼은 늦었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좋은 인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며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박 대표님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라며 자주 물어왔지만 저는 좋은 사람 만나면 하죠.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고 사실 그동안 몇 번의 소개팅과 연애 경험이 있었지만 결혼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제게 협력사 대표인 김 사장님이 어느 봄날 전화를 걸어왔고 박 대표님,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좋은 여자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며 은근히 소개팅을 권유했습니다. 사실 이런 제안을 받은 것이 처음도 아니었고 대부분은 어색하게 밥 한 끼 먹고 끝나는 자리였기에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지만 김 사장님이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제 와이프가 꽃꽂이 배우면서 알게 된 분인데 정말 인품이 좋고 착해요라고 강하게 말하는 바람에 흔쾌히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여자가 바로 이유진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토요일 오후였고 그녀는 수원역 근처 작은 카페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제가 들어서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는데 그 미소가 참 따뜻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키는 160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 차림에 자연스러운 화장, 그리고 말투 하나하나가 배려심 깊고 차분해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36살의 플로리스트로 수원의 한 플로리스트 교육원에서 강의도 하고 직접 작은 꽃가게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으며 꽃을 만지고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꽃을 정말 좋아했고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의 일을 이야기할 때 보여주는 열정과 순수함에 감탄했고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인생이 참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이상형 그 자체였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무척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어서 이런 사람과 함께 살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건물을 고치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버린 건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보람이 있어요 라고 말하자 유진은 눈을 반짝이며 정말 멋진 일이시네요. 저도 죽어가는 꽃을 살리는 일을 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껴요. 우리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라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첫 만남은 2시간 넘게 이어졌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으며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유진은 수줍게 웃으며 저도 좋아요. 연락 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말마다 만나 수원 화성을 산책하거나 근처 맛집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진은 제 일에도 관심이 많았고 도시재생이라는 게 참 의미 있는 일 같아요. 오래된 것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다 새 것만 찾는데 대표님은 참 특별하신 것 같아요라며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으며 저 역시 그녀가 꽃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운영하는 꽃가게에 들렀을 때 그녀는 장미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고 그 섬세한 손놀림과 꽃 하나하나를 다루는 정성스러운 모습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 장미는 에콰도르산인데 줄기가 길고 꽃잎이 두껍고 탄탄해서 오래가요라며 설명하는 유진의 모습은 마치 예술가 같았고 저는 그녀가 만든 꽃다발을 사서 어머니께 드렸더니 어머니도 참 예쁘게 만들었네. 그 여자분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라며 칭찬하셨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유진에게 정식으로 결혼을 제안했고 그날은 수원 화성 성곽길을 걷다가 해질녘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진 순간이었으며 저는 유진의 손을 잡고 유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대표님과 함께 평생을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했고 이제 외롭지 않은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부모님께 유진을 소개했을 때도 반응은 매우 좋았고 어머니는 참 얌전하고 착해 보이는 애네. 내가 좋은 사람 만났다. 이제 엄마 걱정 덜었다며 무척 흡족해 하셨으며 아버지도 예의도 바르고 말도 차분하게 잘하는구나. 좋은 며느리 얻었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유진 역시 저희 부모님을 친부모처럼 잘 모셨고 명절에는 일찍 오셔서 음식 준비를 솔선수범해서 도와드렸으며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자 직접 안마까지 해드리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을 만나다니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결혼 준비를 서둘러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았고 예식장도 예약했으며 신혼여행은 유진이 가고 싶어 하던 유럽으로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축하해 주었고 협력사 김 사장님은 제가 소개해드린 보람이 있네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백년해로 하세요라며 흐뭇해했으며 회사 직원들도 사장님 결혼하시면 회사 분위기가 더 좋아지겠어요. 축하드립니다라며 기뻐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저는 마침내 제 인생의 반쪽을 찾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매일매일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무서운 욕심을 그리고 제가 그저 이용당하는 호구에 불과하다는 끔찍한 진실을 그리고 제 인생이 곧 무너질 뻔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가 함께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고 저는 제 일의 특성상 오래된 건물을 새롭게 고치는 것에 자신이 있었기에 아예 낡은 단독주택을 사서
유진의 취향대로 리모델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원 구도심에 위치한 30년 된 단독주택을 발견했을 때 저는 이 집이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비록 겉모습은 낡고 페인트도 벗겨졌지만 뼈대가 튼튼하고 대지도 60평이나 되어 마당도 넓었으며 무엇보다 유진이 좋아하는 꽃을 심기에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집값은 4억 원 정도였고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과 은행 대출을 합쳐 집을 매입했으며 리모델링 비용으로 추가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박 대표님, 그냥 새 아파트 사시지 왜 낡은 집을 사서 고생하시려고 그래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집을 만들어서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그게 더 의미 있잖아요 라고 답했고, 실제로 저는 그 일이 무척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유진에게 집을 보여줬을 때 그녀는 와, 정말 멋진데요. 이 마당 보세요. 여기에 꽃밭을 만들고 작은 온실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나무는 살구나무인가요? 정말 예쁘네요 라며 눈을 반짝였고, 저는 그녀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줄게요. 당신 꿈의 집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유진과 함께 집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어떻게 꾸밀지 계획을 세웠고, 그녀는 주방은 화이트 톤으로 하고 싶어요. 깨끗하고 밝은 느낌으로요. 거실은 따뜻한 느낌의 원목 가구로 채우면 좋겠어요. 침실은 연한 그린 톤으로 하면 편안할 것 같아요 라며 하나하나 꼼꼼하게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의견을 모두 노트에 적어가며 알겠어요. 다 들어드릴게요 라고 말했고, 실제로 설계 도면을 그릴 때 유진의 요청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반영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석 달 정도 걸렸고 저는 거의 매일 현장을 찾아가 직접 감독하며 유진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낡은 벽지를 전부 뜯어내고 벽은 깨끗하게 미장을 다시 한 후 유진이 원하던 밝은 아이보리 톤의 페인트를 칠했으며 바닥은 따뜻한 참나무 원목 마루로 교체했고 주방은 최신식 시스템 키친으로 완전히 새롭게 꾸몄습니다. 주방 싱크대는 독일산 고급 제품으로 설치했고 식기세척기와 인덕션, 대용량 냉장고까지 최고급으로 준비했으며 유진이 요리하는 게 즐거울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그 말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유진이 가장 원했던 작은 온실은 마당 한쪽에 3평 정도 크기로 유리와 철골 구조로 만들어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설계했고, 온실 안에는 선반과 화분 거치대를 여러 단으로 설치했으며 환기 시스템과 자동물 공급 장치까지 갖춰서 사계절 내내 꽃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진이 온실 설계도를 보고 이거 완전 제 꿈이에요. 여기서 새벽에 차 한 잔 마시면서 꽃 보는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고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사 중간중간 유진이 현장에 찾아왔고 그럴 때마다 우와, 점점 제가 꿈꾸던 집이 되어가네요. 정말 신기해요라며 감탄했으며 어떤 날은 직접 김밥과 샌드위치를 싸와서 인부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도 했습니다. 인부들도 사모님 참 좋으신 분이네요.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 처음 봤어요 라며 칭찬했고 저는 그런 그녀의 배려심 깊은 모습에 더욱 반했으며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주말마다 유진과 함께 가구점과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돌아다녔고 거실 소파는 편안한 패브릭 소재로 식탁은 원목 테이블로 침대는 유진이 좋아하는 화이트 톤으로 골랐으며 조명 하나, 커튼 하나까지도 함께 고르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진은 대표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너무 행복해요라고 말했고, 저는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우리 평생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요라고 답했습니다. 드디어 석 달간의 공사가 끝나고 리모델링이 완성된 날, 저는 유진을 집으로 데려갔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유진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집에서 살아보는 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꿈만 같아요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넓은 거실이 펼쳐지고 큰 창문을 통해 마당에 꽃나무들이 보였으며 주방은 깨끗하고 밝았고 침실은 포근하고 아늑했으며 무엇보다 마당에 만든 온실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앞으로 우리 평생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이 집은 당신을 위해 만든 집이에요라고 속삭였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새 집에서 간단한 집들이 파티를 했고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기쁨을 나눴으며 모두들 정말 멋진 집이다. 두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완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는데 유진이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제게서 살짝 가리거나 전화가 오면 잠깐만요. 급한 전화예요라며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그런 일이 잦아지자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요즘 전화 통화가 많은 것 같은데 라고 물었고 그녀는 아니에요. 그냥 교육원 일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이 자꾸 연락하거든요. 별거 아니에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또한 유진은 저녁 약속이 있다며 늦게 귀가하는 날이 부쩍 많아졌고 어떤 날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와 미안해요. 오늘 학생들 작품 전시회 준비하느라 늦었어요. 정말 예상보다 일이 오래 걸렸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옷에서는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고 화장도 다시 한 것처럼 깔끔했습니다.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고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겠지. 이해해줘야지. 나도 사업하느라 바쁜데. 유진도 자기 일이 있으니까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유진이 샤워를 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 그녀의 가방이 놓여 있었고 가방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계속 울려서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자기야, 오늘 몇 시에 만나?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고 발신자 이름은 오빠로 저장되어 있었으며 그 아래로 하트 이모티콘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설마 친오빠겠지 혹은 회사 선배일 수도 있고라고 애써 생각하며 그 메시지를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날들이 많아졌으며 유진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제 앞에서는 다정하고 상냥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고 특히 제가 우리 결혼식 날짜 확정했으니까 이제 청첩장 돌려야 하는데 하객 명단 정리 좀 해줄래요? 라고 말하면 네, 알았어요. 이따가 할게요라고 대답은 하지만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실제로 명단을 정리하는 일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을 앞둔 신부의 불안감이려니 혹은 준비할 게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 거려니 생각했지만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끔찍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평소 같으면 영업 전화려니 하고 무시했을 텐데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묘한 예감이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도윤 대표님이십니까? 라는 중년 여성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유진이 강의하는 플로리스트 교육원의 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대표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교육원으로 한번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라서요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무슨 일이신데요? 유진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라고 물었고 원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유진 씨 개인적인 일이긴 한데 대표님께서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로는 좀 곤란하고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며 다소 무거운 어조로 답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서둘러 회사 일을 마무리하고 교육원으로 향했고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대체 무슨 일이지, 유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교육원에 도착했을 때 원장은 저를 조용히 2층 사무실로 안내하며 앉으세요. 대표님, 차 한 잔 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깊게 쉬더니 창문 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입장에서도 참 곤란하고 힘든 일인데요. 그래도 대표님께서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입으시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아시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라고 재촉했고 원장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유진 씨가 지금 남자친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고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하얘지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유진은 저랑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부정했습니다. 원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저도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가 저희 교육원에서 가장 성실하고 밝은 강사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했고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락드린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돌려 제게 보여주었고 화면에는 교육원 1층 창고 앞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고 시간은 오후 8시쯤이었으며 영상 속에서 유진이 낯선 남자와 함께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며 다정하게 웃고 있었고 그 친밀한 분위기는 도저히 단순한 동료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건 그냥 동료일 수도 있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라고 애써 변명하려 했지만 원장은 더 보세요. 대표님라며 영상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10여 분 후 창고에서 나온 두 사람은 각자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남자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자 유진은 고개를 남자의 어깨에 기대며 환하게 웃었으며 그 모습은 마치 오래 사귄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손이 덜덜 떨려서 주먹을 꽉 쥐어야 했습니다. 원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 남자는 교육원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카페 사장인데 이름은 강민우라고 하고 38살입니다. 유진 씨랑 벌써 2년째 만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목이 메어 2년이요? 그럼 저랑 만날 때도 임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유진 씨는 대표님을 만나면서도 계속 그 남자와 관계를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우연히 CCTV를 확인하게 됐습니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혹시 오해는 아닐까요? 제가 직접 유진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지만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표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보셔야 할 것 같아요라며 또 다른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교육원 3층 휴게실에서 찍힌 것이었고 유진과 그 남자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무언가 진지하게 대화하는 장면이었으며 날짜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원장은 마우스를 조작하며 이 영상에는 음성도 녹음되어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라 망설여지지만 대표님께서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라고 물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들려주세요. 제가 알아야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원장이 음량을 키우자 스피커에서 대화 내용이 흘러나왔고 그 내용은 제 온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돈만 들어오면 바로 유럽 가자. 응? 우리 약속했잖아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유진은 낮게 웃으며 그래, 알아. 그 집 결혼만 하면 절반은 내 거야. 얘는 집착도 없고 완전 호구야. 내가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남자가 그래도 결혼까지 해야 돼? 좀 찝찝한데 그냥 전세금만 받으면 안 돼? 라고 묻자 유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바보야. 결혼해야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잖아. 그 집 리모델링에만 억 단위로 들어갔다고. 이혼하면 최소 절반은 내 거라고 변호사한테 확인도 했어라며 계산적으로 말했습니다. 남자가 다시 그래도 그 사람한테 미안하지 않아? 라고 묻자 유진은 코웃음 치며 뭐가 미안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이것도 다 내 능력이지. 그리고 저 사람도 나랑 결혼해서 행복했잖아. 윈윈 아니야?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고 귀를 막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으며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은 영상을 멈추고 조용히 죄송합니다. 대표님, 이런 걸 보여드려서 하지만 대표님께서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원장님, 이 영상들을 제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다른 증거가 더 있다면 모두 알려주세요라고 말했고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교육원 원장의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 힘조차 없었고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으며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저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유진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고 완전 호구야. 절반은 내 거야. 이것도 다 내 능력이지라는 그 차갑고 계산적인 말들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반복해서 찔러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진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는데 그녀에게 저는 그저 이용당하는 호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제가 석 달 동안 정성껏 리모델링한 그 집도 유진을 위해 하나하나 신경 써서 꾸민 온실도 최고급으로 준비한 주방 시설도 함께 고른 가구들도 결국 그녀와
다른 남자가 나눠 가질 재산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억울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차 안에 앉아 있다가 저는 다시 교육원으로 들어가 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원장님, 혹시 유진과 그 남자에 대해 아시는 게 더 있으면 모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한 건지 확실하게요. 원장은 제 절박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저를 다시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원장은 차 한 잔을 내오며 유진과 그 남자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하며 계획적이었습니다. 유진 씨와 그 카페 사장 강민우는 사실 2년 전부터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2층이 주거 공간인데 거기서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둘이 함께 해외 사업 자금을 모으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라는 원장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제가 얼마나 철저히 속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원장은 계속해서 사실 유진 씨가 대표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교육원 휴게실에서 유진 씨가 동료 강사들과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이번에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났어. 돈도 있고 착하고 순진해서 다루기 쉬울 것 같아. 드디어 성공할 것 같아라고 말하더군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정말 끔찍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고 처음부터 저는 그녀의 표적이었으며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의 희생양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진이 이미 과거에도 다른 남자와 결혼 사기를 시도했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은 유진 씨가 우리 교육원에 오기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가와 약혼까지 했다가 그 남자 측 가족이 유진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목격하고 신상 조사를 한 끝에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파혼됐다고 하더군요. 그때도 집을 리모델링 하던 중이었는데 파혼 직전에 발각돼서 유진 씨가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다고 들었습니다라는 원장의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고 유진이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해온 사기꾼이라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원장에게 그 카페 사장이라는 남자는 정확히 어떤 사람인가요? 혹시 더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고 원장은 강민우는 38살로 알고 있는데 교육원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카페 운영이 잘 안 되는지 빚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교육원 학생 중 한 명이 그 카페 단골인데 사장님이 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유진 씨와 함께 대표님의 재산으로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라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남자가 운영하는 카페가 정확히 어디죠? 그리고 주소 좀 알려주세요라고 물었고 원장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주며 대표님,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혹시 직접 대면하시려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대처하세요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마세요. 저도 이성을 잃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저는 원장이 알려준 카페를 찾아갔고 조용한 주택가 골목 안쪽에 위치한 작은 2층짜리 건물에 커페이 모먼트라는 감성적인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건너편 골목에 차를 세우고 카페를 지켜보기 시작했고 카페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으며
카운터에 서 있는 남자가 바로 강민우인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차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춰 섰고 유진이 차에서 내려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으며 그녀는 제게 오늘 저녁 늦게 끝날 것 같아요. 학생들 상담이 있어서요 라고 문자를 보냈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과 사진으로 남겼고 시간과 장소가 명확히 표시되도록 설정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카페 문이 닫히고 불이 꺼졌으며 잠시 후 유진과 강민우가 함께 카페 밖으로 나왔고 두 사람은 카페 옆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앞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고 대신 모든 장면을 고화질로 촬영하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강민우가 유진의 이마에 키스하고 유진이 그를 꼭 안아주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유진이 차를 타고 떠난 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카페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고 다시 불을 켠 강민우가 카운터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으며 제가 들어서자 그는 저를 보며 죄송합니다. 오늘 영업 끝났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러시구나. 저 근처 사는데 여기 커피가 맛있다고 들어서요. 혹시 내일 몇 시에 여시나요? 라고 물었고 강민우는 아침 9시부터 열어요. 내일 오세요 라고 답하며 전혀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 인간이 유진과 함께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노렸구나라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내일 올게요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차로 돌아오면서 저는 이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이제 제가 당할 차례가 아니라 그들이 대가를 치를 차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을 새워 모든 증거를 정리했고 교육원 원장이 보내준 CCTV 영상들, 녹음 파일과 전사본, 제가 직접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USB 여러 개에 백업했으며 클라우드에도 업로드했습니다. 유진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그보다는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하고 제 재산과 인생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으며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오히려 제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원에서 가장 유명한 법률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기로 했고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1시간 넘게 꼼꼼히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녹음 파일에 나온 대화 내용을 보면 명백히 결혼을 빙자한 재산, 편취 목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고소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형사 고소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건 원치 않고요. 그냥 깨끗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제 인생을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말했고 변호사는 그렇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서 혼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 증거들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증거면 상대방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라고 설명했으며 저는 그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하고 변호사에게 내용 증명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고 최대한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유진 씨, 오늘 저녁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결혼 준비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그럼요. 어디서 만날까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해요라고 물었고 저는 우리 신혼집에서 만나요. 집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답했으며 유진은 알았어요. 몇 시에 갈까요? 라고 물어 저는 7시에 와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7시 정각 유진이 신혼집 현관 초인종을 눌렀고 저는 문을 열어주며 최대한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회사 일 때문에 힘드세요? 라며 걱정하는 척했고 저는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와요라고 말하며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유진을 거실 소파에 앉게 한 후 저는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며 이거 먼저 보세요. 천천히 다 보시고 나서 얘기해요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 열었고 그 안에는 CCTV 영상을 캡처한 컬러 사진들, 녹음 파일, 전사본, 제가 직접 찍은 유진과 강민우의 사진들, 그리고 강민우에 대한 신상 정보까지 모두 들어 있었으며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서류를 보는 순간 새하얗게 변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으며 몇 장을 넘기다가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이게 뭐예요? 이건 오해예요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차갑게 제가 물어봐야죠. 이게 뭐냐고,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이 대체 뭐냐고, 2년 동안 다른 남자랑 만나면서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노린 게 뭐냐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오해예요. 이건 정말 오해고 제 말 좀 들어봐요라며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강민우라는 카페 사장과 2년째 동거하며 만나고 있다는 것, 저를 호구로 생각하며 제 재산을 노렸다는 것, 결혼 후 재산 분할 받아서 그 남자랑 유럽 가서 새로운 사업하려고 했다는 것, 당신 목소리로 녹음된 대화까지 다 있어요. 얘는 집착도 없고 완전 호구야. 절반은 내 거야. 이런 말들 기억나시나요? 제 말이 끝나자 유진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으며 한참의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작게 미안해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분노가 더 치밀어 올라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당신은 저를 철저히 이용하고 속였어요.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해주려고 했는데 당신에게 저는 그저 돈줄이었던 거죠. 이용해 먹을 호구였던 거 아닙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민우 오빠가 빚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변명도 사정도 전혀 듣고 싶지 않아요라며 대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미리 변호사와 준비해둔 혼인 파기 통보서를 꺼내 그녀 앞 테이블에 놓으며 오늘부로 우리 약혼은 완전히 취소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게 받은 예물이나 선물이 있다면 일주일 안에 모두 반환하시고 이 집에서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시고 만약 이 일을 문제 삼거나 저를 괴롭히거나 협박하면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하겠습니다. 변호사와 이미 상담 다 끝났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울면서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민우 오빠랑도 끝낼게요 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2년 동안 저를 완벽하게 속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저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도 아니라면서요? 예전에도 다른 남자한테 똑같은 짓을 하다가 들켰다고 들었어요. 당신은 전문 사기꾼이에요. 유진은 그 말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고 누가 그런 헛소문을 나고 말하려다가 제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그만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일주일 안에 예물 반환 안 하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국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고 그제야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보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만약 결혼 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끔찍한 상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유진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저는 모두 차단했고 예물은 택배로 반송되어 왔으며 저는 그것들을 모두 매장에 환불 조치했습니다. 유진은 마지막 문자에서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보냈지만 저는 읽고 바로 삭제했으며 그녀의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저는 교육원 원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고 원장은 대표님이 제때 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유진 씨는 저희 교육원에서도 그만두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더라고요. 앞으로 대표님께 좋은 일만 있으실 겁니다라며 위로해 주었고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우연히 지인을 통해 유진이 강민우와도 결국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알고 보니 강민우에게도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두 사람이 서로를 속인 것이 드러나면서 화경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지만 동시에 악한 일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는구나. 거짓과 배신으로 쌓은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고 세상의 인과응보를 실감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한동안 사람을 믿기 힘들었고 누군가 다가오면 경계하게 되었으며 특히 여자분들과의 만남은 아예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의 상처가 아물었고 오히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는 점에서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제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리모델링했던 신혼집은 팔지 않고 제가 직접 살기로 했고 그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집에 들어설 때마다 유진과의 기억이 떠올라 괴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은 제가 제 손으로 만든 집이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고 실제로 혼자 살면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 오히려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진실을 알게 되었고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결혼 후에 알았다면 이혼 소송의 재산 분할에 엄청난 시간과 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텐데 원장님 덕분에 미리 알게 되어 최소한의 피해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뢰와 진실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며 직감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제 일에 집중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회사도 더욱 성장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러 개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들과 함께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고 함께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며 그날이 올 때까지 저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수나 배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일어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으신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